국내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제 자폐성 장애 기초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정의와 현황, 이제 어떻게 의학적으로 개념화하는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지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상 현장과 이제 그것이 연구와 연관되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고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 배경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미디어에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발달 장애들을 이제 그려왔던 영화들, 드라마들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주류 미디어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과 청소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마라톤이나 굿닥터 같은 영화, 드라마들이 있죠. 그리고 굿닥터는 넷플릭스에서 심지어 리메이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발달 장애를 이제 구성하는 두 가지의 큰 발달 장애 종류들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 하나는 지적 장애입니다.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장애입니다. 마치 비슷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관계 맺기의 장애가 핵심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나이에 맞는 형태로 맺기 어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인지적으로 굉장히 융통성이 부족하고 관심사가 좁고 강렬하고 다른 사람과 잘 공유되지 않고 잘 발전하지 않는 그런 특징까지를 같이 가지고 있고, 지적장애는 그야말로 지적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 능력들이 부족한 장애고요. 두 개가 같이 있기도 하고 따로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개를 보통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돼서 평생 지속이 되는 발달장애라고 통칭합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방금 전에 발표에서 들으셨습니다. 대체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2% 전후의 사람들이 이 발달장애에 이환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자폐성 장애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2%가 조금 넘고, 지적장애는 미국 통계는 한 1% 정도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 들으셨던 것 같이 발달장애로 등록한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20만 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이 다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를 저희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병원에 다녀갔던 아이들 통계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 병원은 자폐성 포함해서 발달장애 굉장히 많이 내원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1년 동안 1089명의 아이들이 자폐성 장애 또는 지적 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장애 등록을 위해서 진단서를 받아간 친구들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정상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낙인을 고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6%만이 장애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통계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1 정도의 아이들만 장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 또는 이게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환돼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 이 숫자는 영국에서 이제 성인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아주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율들을 계속 계산을 해왔습니다. 최근 통계인데 30%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80%는 보통의 영국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인 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21.6%입니다. 굉장한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간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 통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리고 미국은 수백억 달러 단위의 사회적 비용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82.2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한 번 발달장애를 갖게 되면 82.2년 동안에 이 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수명이 더 적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80년간 지속되는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과 이제 이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람마다 굉장히 드러나는 양상이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눈 맞춤을 못하고 사회적 미소가 없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친구를 못 사귀고 사회적인
어떤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증상의 발현이 그래서 연령이나 언어 수준, 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지능의 레인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현상을 관찰하고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그렇듯이 환자를,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를 직접 자세히 관찰하고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이제 통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듣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거를 돕기 위해서 진단 도구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아이들을 놀이를 통해서 진단하는 도구들도 있고, 뭐 설문지도 있고, 부모를 면담하는 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영어권에서 개발한 것들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표준화를 해서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타당화와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다 보정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핵심이 되는 증상들 이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70% 이상에서 정신건강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주의집중력 문제라든지 기분장애, 그러니까 우울이나 조울 같은 문제, 불안, 틱, 강박증, 수면장애 같은 문제들이 같이 있고요. 또 비슷한 숫자에서 뇌전증, 그러니까 에필lep시, 그다음에 운동기능 이상, 뭐 먹는 거, 자는 거, 배설하는 거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생리기능 조절의 이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비만 얘기 아까 하셨는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단지 이 친구들이 그냥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 적응을 못할 뿐만 아니라 2차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것이 핵심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둘러싼 가족들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 발달장애의 현실입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언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8개월이 되면은 대부분의 코어가 되는 행동들은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드러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18개월이면 거의 확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2세에서 3세 정도의 진단을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세까지도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굉장히 일찍 발달한 나라에서는 보통 2, 3세 정도의 진단을 받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이 굉장히 병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시스템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발달 지형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코어 문항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정말 잘 모르고 어른이 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년기 이후에 어떻게 노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분들을 잘 관찰하고 잘 팔로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내에서 소인이 시작돼서 이게 정말 노인이 되는 그 시기까지 지속되는 문제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정말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동기를 넘어서서 성인의 문제, 노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가정의 보호를,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고 학교의 보호를 벗어나는 그 시기에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고용의 문제로 이루어지고 사회의 통합이 되느냐 소외되느냐의 문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지만 아직도 진단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유전자와 환경, 그 다음에 뇌생리 기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뇌발달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생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질 확률이 17, 8%가 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 한 1000종 가까이의 후보 유전자들이 발굴이 됐고 그 중에 120여 개 정도는 이제 신드롬 유전자라 그래서 자폐 증후군을 가지게 되는 분명한 유전자임도 밝혀졌고, 그다음에 자폐증의 15% 정도에서는 분명한 유전자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냅스나 또는 이제 신경의 흥분 억제 조절 기능, 신경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가설 또는 원인에 대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들을, 이 발달 장애들을 원인으로 진단하는, 예를 들어 피 검사를 한다든가 뭐 뇌를 찍는다든가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지식 기반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더 일찍, 더 완전히, 더 빠져나가는 아이들 없이 진단할 수 있으려면 바이오마커 기반의 진단이 아마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임상가와 연구자들의 컨센서스입니다. 치료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많죠. 지금 현재 치료는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이나 뭐 놀이 능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능력이나 이런 핵심 증상들을 치료하고 개입하고 교육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자조기능, 뭐 감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공존 증상들을 해결하고 신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치료의 대상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일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을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조합해서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의 통합이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야 하고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숙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재 치료에서 확실히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개입을 하면 예후를 좋게 하고 이거는 이 장애를 완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을 훨씬 더 질 높게 살 수 있는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일 수 있고 2차적인 증상이나 2차적인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요즘에는 이런 조기 개입이 뇌 기능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치료를 일생에 걸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걸쳐서 이분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하나의 숙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치료가 어떤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그게 실제로 임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효율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지, 그러니까 톨러러블한지에 대한 검증이 일어난 후에 이게 대중에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난치성 질병 같은 경우는 근거가 희박한 온갖 종류의 보완대체 의학, 식이요법 등등 정말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인, 의학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도 이제 뭐 이런 새로운 기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연구 비전이 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약물이 있다면, 치료 약물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약물 치료는 행동 문제나 충동성이나 자해나 주의 집중력, 우울, 틱 같은 2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는 약물 치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언어 같은 핵심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아직은 굉장히 초보적인 임상 단계입니다. 근데 G 모델이라든가 이런 동물 시스템의 연구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 단계까지 가지고 오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직 불안전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 잘 없고 의학 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장애를 수용하는 것까지 오래 걸리는 문제, 그리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치료 자원이 굉장히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편견 등등 때문에 치료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현재 발달장애 치료법의 방향은 하나는 기존에 있는 치료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검증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들, 언어 치료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이라든가 뭐 사회기술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치료, 인지치료 등등의 방법들을 조금 더 현장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거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가는 길이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마도 유전체 바이오마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치료 표적 물질을 발굴을 하고 원인에 기반한 핵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1.4 빌리언 달러가 올해 자폐증 치료제의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에서 이런 유전체 연구들을 조금 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자들 간의 데이터를 익스체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몇 년 됐고 벌써 첫 번째 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분당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와 키스티의 기술력으로 지금 유전체 한국인 자폐 스펙트럼의 유전체 연구를 300가족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은 조기 진단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는 게 임상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는 아직 시장의 언맷 니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일찍 임상가들이 진단을 하고 이 친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도 사회 분위기상 굉장한 스티그마를 가지고 오고 인식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스티그마를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인기 이후에, 그러니까 성인기 이후를 포함해서 생애주기별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그냥 단지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임상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근거 없는 치료들을 조금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과 과학개발은 특히 발달장애 같이 난치성에 오래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임상과 과학개발이 서로 유리돼서 갈 수 없습니다. 임상과 연구자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체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뇌의 발달과 노화라는 맥락에서 이들의 경로를 추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임상센터 같은 것들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은 오래 가는데 연구비나 또는 이제 연구 자원의 호흡은 굉장히 짧은 게 현실입니다. 2, 3년 안에 무슨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당사자나 옹호단체나 연구자 임상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퍼블릭 레지스트리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스티그마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지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나아가서는 생체 시료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임상가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로드맵이 조금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